대한민국은 자원 빈국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 군사산업 공급망이 대한민국 강원도의 한 광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미사일 제조의 필수적인 전략 자원이 이곳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이 자원의 80%를 독점하며 전 세계를 압박해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조차 속수무책이었던 상황. 하지만 이제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발견된 매장량은 전 세계 수요를 감당할 수준이며 품질 또한 중국산을 압도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원 빈국으로만 알려졌던 한국이 단숨에 글로벌 공급망의 최상위 축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이제 강대국들이 한국에 줄을 서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제 정세를 단번에 역전시킨 이 신비로운 자원의 실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로웰입니다. MIT에서 자원 지정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이 강연장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다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한국이 21세기 군사 공급망의 핵심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앞에는 약 200명의 청중이 앉아 있었어요. 국방 싱크탱크 연구원, 정책 기반자, 기업 전략팀, 그리고 몇몇 언론인들. 이들은 미중 갈등이라는 단어에는 익숙했지만 텅스텐이라는 단어는 낯설어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스크린을 켰어요. 첫 슬라이드에는 단 한 문장만 떠 있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산업과 반도체 산업이 동시에 멈출 수 있는 금속은 단 하나뿐이다. 청중 몇몇이 눈썹을 치켜세웠어요. 누군가는 노트북을 열었고 누군가는 펜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반응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저는 말을 이어갔어요. 중국이 전 세계 텅스텐 공급량의 80%를 장악한 순간 미국과 일본과 유럽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국 없이도 우리는 이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그들은 숫자로 말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데이터와 통계로 세상을 읽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숫자부터 던졌습니다. 2023년 미국 국방부 보고서 중국산 텅스텐에 대한 의존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문장을 화면에 띄웠죠. 몇몇은 노트에 그 문장을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F-35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데 필요한 텅스텐의 양은 약 1200kg입니다. 미사일 관통탄 하나에는 최소 30kg이 들어가요. 제트 엔진 터빈 블레이드, 반도체 증착 장비, 핵융합로 내벽재. 이 모든 곳에 텅스텐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텅스텐의 녹는 점은 섭씨 3422도거든요. 철의 2배가 넘는 온도예요. 폭발이 일어나도 플라스마가 튀어도 텅스텐은 녹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의 반응을 살폈어요. 이제 그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금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저는 청중에게 물었어요. 무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전쟁은 시작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고요.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손을 들었죠. 미 국방 싱크탱크 소속 연구원이었어요. 그는 또렷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미중 갈등은 늘 있어 왔습니다. 관세 전쟁도 있었고 기술 제재도 있었죠. 그런데 이걸 자원 전쟁까지 확대해서 말하는 건 과장 아닙니까? 강연장이 더 조용해졌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 질문은 예상했던 겁니다. 언제나 누군가는 묻거든요. 이게 정말 그렇게 심각한 문제냐고요. 저는 반박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슬라이드 하나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한글로 2단어만 떠 있었죠. 공급 차단. 저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무기는 조립품입니다. 조립품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부품은 소재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소재는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국가가 공급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립은 멈춥니다. 부품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무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에요. 전쟁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적을 물리적으로 파괴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적이 무기를 만들 수 없게 만들면 되거든요. 청중 몇몇이 펜을 들었어요. 누군가는 노트북을 열어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중단했던 사례가 떴습니다. 단 2달 만에 일본 전자산업이 마비 직전까지 갔던 사건이었죠.
저는 청중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리고 텅스텐은 히토류보다 훨씬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국 한 나라가 80%를 쥐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 숫자를 강조했어요. 80%. 이건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생사를 쥔 비율입니다. 아까 질문을 던졌던 연구원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21세기 전쟁은 총성이 아니라 부품 목록에서 끝납니다. 미사일을 쏘지 않아도 이길 수 있어요. 그냥 소재 공급을 끊으면 되니까요. 상대는 전투기를 띄울 수 없고 미사일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공급 차단 전략입니다. 저는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천천히 발음했어요. 공급 차단. 이 두 단어가 21세기 패권을 결정한다고요. 강연장은 더 조용해졌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미국 국방부가 지정한 35개 핵심 광물 목록이었습니다. 그중 텅스텐은 최상위 등급에 속했죠. 대체 불가능, 수입 의존도 극대, 공급 중단 시 국가 안보 직접 위협.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광물이었어요. 저는 청중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목록에 오른 광물들은 단순히 중요한 게 아니라 없으면 전쟁 자체가 불가능한 것들이라고요. 저는 청중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아까 질문을 던졌던 연구원은 고개를 숙인 채 노트북에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의적이던 눈빛은 사라지고 이제는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마지막 문장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전쟁은 탱크와 전투기가 부딪히는 장면일 겁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그 이전에 끝나요. 부품 하나가 없어서 탱크가 움직이지 않는 순간, 전투기가 이륙하지 못하는 순간, 그때 이미 승부는 난 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이야기를 시작할 차례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뒷좌석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월스트리트 자원 분석팀 소속 애널리스트였어요. 그는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해는 됩니다. 텅스텐이 중요하다는 것도 공급 차단이 위협이라는 것도요. 하지만 한국은 자원 빈국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기술은 몰라도 자원 이야기는 무리 아닌가요? 강연장이 또 조용해졌어요. 이번엔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팔짱을 꼈어요. 저는 그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반도체, 자동차, 케이팝이었죠. 자원은 없어요. 그게 상식이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요. 저는 슬라이드를 하나 띄웠어요. 화면에 1960년대 흑백 사진이 떴습니다. 광부들이 검은 돌을 캐고 있었어요. 헬멧을 쓴 남자들, 땀에 젖은 작업복, 어둡고 좁은 갱도. 그 옆에는 항구 사진이 있었습니다. 배에 실리는 검은 돌덩이들, 크레인, 부두 노동자들. 저는 포인터로 그 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돌이 1960년대 한국 수출의 60%였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어요. 60%.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한국 전체 수출액의 60%가 이 검은 돌에서 나왔다고요. 아까 질문을 던졌던 애널리스트는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이 돌의 이름은 텅스텐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1965년 한국 광물 수출 통계가 떴어요. 텅스텐 광석 수출액 2,400만 달러. 당시 한국 전체 수출액이 1억 7,500만 달러였으니까 정확히는 약 14%였죠. 하지만 정제된 텅스텐까지 합치면 그 비율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저는 청중에게 설명했어요. 1960년대 한국에서 외화를 벌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다고요. 농산물, 섬유, 그리고 광물. 그 중에서도 텅스텐은 단연 1위였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이제 아무도 팔짱을 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하나 더 넘겼어요. 상동광산 입구 사진이었습니다. 1916년 개광, 1945년 해방 후 미군정이 접수, 1950년 한국전쟁으로 폐쇄, 1952년 재개. 이 광산은 한국 현대사를 그대로 관통했어요.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이 전쟁 물자로 썼고 해방 후에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됐습니다. 저는 청중에게 물었어요. 한국이 고속도로를 깔고 제철소를 세우고 중공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청중 몇몇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외화였어요. 돈이 있어야 기계를 사고 기술을 들여오고 공장을 지을 수 있었죠. 그 외화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검은 돌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1970년대 포항제철소 건설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철강 산업은 고온을 견뎌야 해요.
용광로 내부는 섭씨 1500도가 넘습니다. 그 온도에서도 녹지 않는 금속이 필요했죠. 바로 텅스텐이었어요. 한국은 텅스텐을 팔아서 제철소를 짓고 그 제철소에서 만든 철강으로 다시 산업을 키웠습니다. 이게 한국 산업화의 출발점이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한 문장만 떠 있었죠. 한국은 자원이 없던 나라가 아니라 자원을 써본 나라였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을 이었습니다. 자원이 없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땅속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있긴 한데 캘 필요가 없는 경우죠.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그들은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두 번째 경우였어요. 땅속에는 있었지만 다른 곳에서 싸게 공급되니까 굳이 캘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게 영원히 없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한국은 텅스텐을 캐본 경험이 있습니다. 광산 운영 노하우가 축적돼 있어요. 지질 데이터도 보관돼 있고요. 정제 기술도 개발했죠. 이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1960년대 상동 광산갱도 내부 사진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통로, 땀 흘리며 일하는 광부들, 손수레에 실린 텅스텐 원석.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캐낸 돌이 한국의 미래를 만들었어요. 고속도로의 첫 삽, 제철소의 첫 불, 중공업의 첫 걸음. 모두 여기서 시작됐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텅스텐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 돈으로 쌀을 사고 기계를 사고 공장을 지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철소를 세웠죠. 고온에서 견디는 금속이 필요했는데 바로 텅스텐이었으니까요. 저는 포인터를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산업화는 반도체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텅스텐으로 시작됐습니다. 반도체 산업도 그 위에서 자랐어요. 철강 산업이 있었고 중공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첨단 산업이 온 거죠. 뿌리는 바로 이 검은 돌이었습니다. 아까 질문을 던졌던 애널리스트는 이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24년 현재 한국의 산업 지도였어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배터리.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산업이 고온 금속 처리 기술을 필요로 해요. 그 기술의 출발점이 바로 텅스텐이었죠. 1960년대 한국은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했어요. 텅스텐을 파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배고팠으니까요. 외화가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은 배웠습니다. 광산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텅스텐을 어떻게 정제하는지, 고온 금속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 모든 지식이 축적됐어요. 저는 슬라이드를 마지막 장으로 넘겼어요. 2024년 상동광산 재개발 프로젝트 로고가 떴습니다.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원 빈국이 아니에요. 자원을 묻어둔 나라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원을 다시 꺼낼 때가 왔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었으니까요. 중국이 공급을 무기화하기 시작했고 미국이 공급망을 재편하기 시작했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청중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국을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단순히 반도체 강국이 아니라 자원의 역사를 가진 나라로요. 자원을 이해하고 자원을 활용할 줄 아는 나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산이 왜 다시 열렸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가 주목하는지 설명할 차례였으니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려던 참이었어요. 상동광산 재개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요. 하지만 그때 왼쪽 앞자리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유럽경제연구소 소속 연구원이었어요. 그는 예의를 차리지 않았습니다. 직설적으로 물었죠. 교수님, 이해는 됩니다. 한국이 과거에 텅스텐 강국이었다는 것도요. 하지만 중국 덤핑으로 전부 무너졌지 않습니까? 광산들이 다 문 닫았고 산업도 사라졌어요. 그게 현실 아닌가요? 강연장이 술렁였습니다. 이번에는 동조하는 분위기가 더 강했어요. 아까까지 집중하던 분위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저는 그 반응을 천천히 살폈어요. 이 질문도 예상했던 겁니다. 언제나 누군가는 묻거든요. 결국 망했잖아요. 실패한 거 아니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가격 전쟁에서 졌습니다. 강연장이 더 술렁였어요. 몇몇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승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1980년대 중국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텅스텐 가격이 폭락했어요. 한국 광산들은 버틸 수 없었죠. 저는 슬라이드를 하나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그래프가 떴어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텅스텐 국제 가격 추이였습니다. 1980년 톤당 2만 달러였던 가격이 1990년대에는 5천 달러까지 떨어졌죠. 4분의 1 수준이었어요. 저는 포인터로 그 하락 곡선을 따라갔습니다. 이 곡선이 한국광산의 운명을 결정했다고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텅스텐 광산 폐광 연도 목록이었어요. 1987년 강원도 모 광산, 1992년 충청도 모 광산, 1995년 경상도 모 광산, 그리고 마지막 2002년 상동 광산. 저는 청중에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인건비에서 밀렸어요. 중국 광부의 임금은 한국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규모에서도 밀렸죠. 중국 광산들은 한국보다 수십 배 컸어요. 아까 질문을 던진 연구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결국 경쟁력이 없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당시 기준으로는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인정했으니까요. 한국이 졌다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청중을 둘러봤어요. 그들의 표정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는 의아해했고 어떤 이는 만족스러워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한 문장만 떠 있었어요. 하지만 가격 전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텅스텐 시장을 장악한 방법은 간단했어요. 싸게, 많이, 빠르게. 누구도 그 가격을 이길 수 없었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광산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전 세계 텅스텐 생산의 80%가 중국으로 집중됐어요. 강연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가격이 싸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공급자가 단 한 곳뿐이라면 그건 위험이에요. 특히 그 공급자가 언제든 공급을 끊을 수 있다면요. 청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는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타임라인이 떴습니다. 관세 부과, 기술 제재, 화웨이 제재. 저는 설명했어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미국 국방부는 보고서를 하나 냅니다. 핵심 광물 35개를 지정하고 각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계산했죠. 텅스텐은 최상위 등급이었어요. 대체 불가능, 중국 의존도 80% 이상, 공급 중단 시 국가 안보 직접 위협.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중국은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만들지는 못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공급망 구조도가 떴어요. 채굴, 정제, 가공, 제조, 완제품. 5단계였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중국은 채굴 단계를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정제 기술은 여전히 미국과 유럽이 우위였어요. 가공 기술은 일본이 앞섰죠. 그리고 제조와 완제품 단계에서는 한국이 강했습니다. 저는 포인터로 각 단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중국이 공급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원료를 못 구합니다. 하지만 중국도 문제예요. 정제 기술이 부족하면 고순도 텅스텐을 만들 수 없거든요. 반도체나 군사용으로 쓰려면 순도 99.95%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기술은 중국에 없었어요. 청중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원료는 쥐고 있지만 완제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기술은 있지만 원료가 없어요. 이게 바로 공급망의 함정이에요. 누구 하나 혼자서는 끝낼 수 없는 구조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질문 하나가 떠 있었어요. 그렇다면 채굴부터 완제품까지 모두 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한국입니다. 청중이 술렁였어요. 저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에 이미 텅스텐을 캐봤어요. 광산 운영 경험이 있고 지질 데이터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정제 기술을 개발했죠. 포항제철소 건설 과정에서 고온 금속 처리 기술을 익혔어요. 1980년대에는 가공 기술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반도체와 군사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포인터로 화면의 5단계를 차례로 가리켰어요. 채굴, 정제, 가공, 제조, 완제품. 한국은 이 모든 단계를 다 해본 나라였습니다. 중국처럼 원료만 캐는 게 아니에요. 미국처럼 기술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나라였죠. 아까 질문을 던진 연구원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왜 2002년에 광산을 닫았습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요. 당시에는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중국이 싸게 공급하는데 굳이 비싼 돈 들여 캘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2024년 상동광산 재개발 승인 뉴스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아무도 팔짱을 끼지 않았어요. 모두가 화면을 보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광산을 닫았지만 능력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보관했고 기술을 유지했고 인력을 키웠어요. 그리고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던진 질문, 왜 전부 망했냐는 질문의 답을 이제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망한 게 아니라 기다린 거였다고요. 저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 광산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설명할 차례였으니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려고 했습니다. 상동광산의 매장량 데이터를 보여줄 차례였어요. 그 광산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그 숫자가 얼마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설명하려고요. 하지만 그 순간 오른쪽 중간 자리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출신 관료였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질문은 날카로웠죠. 교수님 말씀은 흥미롭습니다. 한국이 텅스텐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공급망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도요. 하지만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상동광산의 소유권은 캐나다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결국 임대만 해주는 나라 아닙니까? 강연장에 웅성임이 퍼졌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살폈어요. 맞는 말이다 라는 공기가 흐르고 있었죠. 자원 전쟁에서 소유권은 곧 권력이라는 상식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석유를 생각해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강한 이유는 땅속에 석유가 있기 때문이죠. 소유권이 힘이었습니다. 저는 즉각 반박하지 않았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럼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청중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석유를 가진 나라와 석유 가격을 결정하는 나라, 어느 쪽이 더 강하다고 보십니까? 정적이 흘렀어요. 누군가는 펜을 멈췄고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세 단어가 떠 있었어요. 소유권, 통제권, 병목점. 저는 포인터로 첫 번째 단어를 가리켰습니다. 소유권은 자산입니다. 땅 문서를 가진 거죠. 하지만 자산이 곧 권력은 아니에요. 저는 두 번째 단어로 포인터를 옮겼습니다. 통제권은 권력입니다. 정제하고 가공하고 공급을 조절하는 능력이죠. 저는 세 번째 단어를 가리켰어요. 병목점은 지배력입니다. 군수산업과 반도체 산업으로 가는 유일한 길목을 장악하는 거예요.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아까 질문을 던진 관료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상동광산은 캐나다 회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질문은 이겁니다. 그 텅스텐이 어디서 정제되고 누가 먼저 쓰며 누가 공급을 끊을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계약 조건이 떴어요. 생산량의 55% 이상을 한국이 우선 공급받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강조했어요. 55%.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과반이죠. 캐나다 기업이 광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생산된 텅스텐의 절반 이상은 한국으로 먼저 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정제시설 위치 지도가 떴어요.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세 곳 모두 한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텅스텐 원석을 캐내는 것과 쓸 수 있게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순도 99.95% 이상으로 정제하려면 고온 처리 기술이 필요해요. 그 기술을 가진 시설이 전부 한국에 있죠. 아까 질문을 던진 관료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물었어요. 그럼 캐나다는 왜 그런 조건을 받아들였습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캐나다 기업 입장에서는 광산만 운영하면 되니까요. 정제도 가공도 판매도 한국이 알아서 합니다. 리스크는 줄고 수익은 보장되죠. 저는 슬라이드를 하나 더 넘겼어요. 최종 수요처 목록이 떴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현대로템 군수공장, 한화방산시설. 저는 포인터로 하나하나 가리켰어요. 정제된 텅스텐은 여기로 갑니다. 반도체 증착 장비에 들어가고 미사일 관통탄으로 만들어지고 전투기 엔진 부품이 되죠. 이 모든 곳이 한국이에요. 저는 청중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어요. 이 구조에서 캐나다는 광산 주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스위치를 쥔 나라죠. 정제를 멈추면 캐나다는 원석만 쌓입니다. 가공을 멈추면 반도체 공장도 군수 공장도 멈춰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한 문장만 떠 있었어요.
자원 전쟁에서 이기는 쪽은 땅 문서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공급을 멈출 수 있는 나라입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기다렸어요. 이 문장이 그들의 머릿속에 새겨지길 바라면서요. 저는 천천히 설명을 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소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석유 가격을 결정하는 건 누구인가요? 뉴욕 선물 시장입니다. 정제소는 미국과 유럽에 더 많고 최종 소비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죠. 사우디는 생산자지만 가격 결정자는 아니에요. 1970년대 석유 파동 때 사우디가 생산을 줄였어요. 가격이 4배 올랐죠. 하지만 그게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소비국들이 정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공급처를 찾기 시작했으니까요. 소유권만으로는 영원한 통제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텅스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80%를 생산하지만 그걸 무기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은 한국과 미국에 있어요. 중국은 원석을 팔지만 고순도 정제는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산 텅스텐도 결국 한국이나 미국 정제소를 거쳐야 하죠. 청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상동광산 계약서의 핵심 조항이 떴습니다. 생산량 55% 이상 한국 우선 공급, 정제시설 한국 내 위치, 분쟁 시 한국법 적용. 저는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통제권의 실체예요. 캐나다는 땅 문서를 가졌지만 그 광산에서 나온 텅스텐이 무기가 되고 반도체가 되는 과정, 그 모든 단계를 한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병목점입니다. 청중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질문을 던진 관료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확인하듯 물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이 정제를 거부하면 캐나다는 손해를 보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원석만으로는 팔 곳이 제한적이에요. 중국에 팔 수도 있지만 중국도 정제 기술이 부족하죠. 결국 한국으로 다시 와야 합니다. 80%를 생산하는 중국조차 이 병목점을 넘지 못해 한국의 눈치를 봅니다. 저는 설명을 이었어요. 그래서 캐나다 기업은 한국과의 계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55% 우선 공급, 한국 정제소 사용, 한국 기업 우선 판매. 이 조건들이 없으면 광산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니까요. 청중은 완전히 이해한 표정이었어요. 청중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던진 질문, 한국은 임대만 해주는 나라 아니냐는 질문의 답을 이제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임대가 아니라 통제였다고요. 소유권보다 중요한 건 통제. 저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구조가 왜 미국을 움직였는지, 그리고 한국이 왜 선택받았는지 설명할 차례였으니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통제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숫자로 넘어갈 차례였어요. 상동광산에 묻혀있는 매장량, 그 규모가 얼마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설명하려고요. 하지만 그 전에 하나 더 설명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왜 미국이 움직였는가? 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는가?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2023년 12월 미국 국방부 보고서 표지가 떴어요. 중국산 전략 광물 사용 금지 지침. 저는 포인터로 제목을 가리켰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온 날, 펜타곤은 모든 방산 기업에 긴급 통지를 보냈어요. 앞으로 군사용 텅스텐은 중국산을 쓸 수 없다고요.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노트북을 열어 검색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옆 사람과 속삭였어요. 표면적 이유는 간단했어요. 공급망 안보.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2022년 8월 대만 해협 봉쇄 훈련 사진이 떴어요. 중국 해군 함정들이 대만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훈련이 끝나고 일주일 뒤 미국 합참의장이 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봉쇄하면 미국은 72시간 안에 대응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미국 방산 재고 현황 그래프가 떴어요. AGM-158 미사일, 현재 재고 2,400발. 월간 생산량 60발. 저는 포인터로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전면전이 벌어지면 이 재고는 일주일이면 바닥난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증산해야죠. 청중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미사일 하나를 만드는데 텅스텐 관통탄 부품이 들어갑니다. 월간 60발을 300발로 늘리려면 텅스텐 공급량을 5배 늘려야 해요. 그런데 미국 내 텅스텐 정제 능력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화면에는 2022년 미국 텅스텐 수입 출처 파이 차트가 떴습니다. 중국 67%, 베트남 12%, 기타 21%. 저는 포인터로 중국 부분을 가리켰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전쟁 상대가 공급자라는 거죠.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만약 중국과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은 당연히 텅스텐 수출을 중단할 겁니다. 그럼 미국은 미사일 생산을 늘릴 수 없어요. 재고가 바닥나면 전쟁을 계속할 수 없죠. 이게 바로 펜타곤이 악몽처럼 여긴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어요. 그들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떴습니다. 대만 해협 전면전 시나리오. 미국 재고 고갈, 중국 공급 차단, 증산 불가. 저는 포인터로 마지막 줄을 가리켰습니다. 결과 작전 중단. 청중은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아니에요. 2023년 봄 펜타곤에서 실제로 돌린 전쟁 게임이었습니다. 20번을 돌렸는데 15번은 미국이 물자 부족으로 작전을 포기했어요. 전투에서 진 게 아니라 싸울 수 없게 된 거죠. 청중 몇몇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화면에는 한 문장만 떠 있었습니다. 전쟁은 이념이 아니라 물리법칙으로 치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어요. 아무리 정의로운 전쟁이라도, 아무리 뛰어난 전략이라도 미사일이 없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텅스텐 없이 만들 수 없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F-22 전투기 엔진 단면도가 떴어요. 터빈 블레이드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이 부분이 텅스텐 합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제트 엔진 내부는 섭씨 1600도가 넘어요. 이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금속이 몇 개 없습니다. 티타늄은 높고 니켈 합금도 한계가 있죠. 텅스텐만이 답이었어요. 저는 포인터를 움직였습니다. 만약 이 블레이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투기는 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레이더가 있고 아무리 정밀한 미사일이 있어도 소용없죠. 날지 못하면 전투기가 아니니까요. 청중은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하나 더 넘겼어요. 에밀 에이브람스 탱크 주포 사진이 떴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이 주포에서 발사되는 포탄은 텅스텐 관통자를 씁니다. 우라늄 탄두도 있지만 방사능 문제 때문에 텅스텐을 더 많이 쓰죠. 텅스텐은 밀도가 높아서 관통력이 뛰어나거든요. 저는 포인터로 포탄 끝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 작은 부분이 적 탱크 장갑을 뚫습니다. 텅스텐이 없으면 관통이 안 돼요. 관통이 안 되면 탱크전에서 집니다. 이게 바로 물리법칙이죠. 저는 청중을 둘러봤어요. 그들은 더 이상 술렁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질문 하나가 떠 있었어요. 중국이 공급을 끊으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첫째, 중국과 협상한다. 하지만 전쟁 중에 적과 협상할 수는 없죠. 둘째, 다른 나라에서 구한다. 하지만 중국이 80%를 장악하고 있는데 대체제가 없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셋째는 뭘까요? 전쟁을 포기하는 겁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어요. 저는 설명했어요. 이게 바로 펜타곤이 두려워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물자가 없어서 전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 그래서 2023년 12월 그 결정이 나온 거죠. 중국산 텅스텐 전면 금지. 화면에는 금지 조치 발표 이후 타임라인이 떴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발표, 12월 18일 로키드 마틴 긴급회의, 12월 20일 보잉 공급망 재검토, 12월 22일 레이시온 대체제 탐색. 저는 설명했어요. 방산 기업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중국산을 못 쓰는데 대체제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포인터를 움직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주목한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정제 능력이 있고 상동광산 재개발이 진행 중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계약 조건에 55% 우선 공급권이 있었죠. 미국 기업들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는 2024년 1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방산협력회의 사진이 떴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미국 국방부 차관이 직접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요청했습니다. 텅스텐 공급을 안정적으로 보장해달라고요. 청중은 완전히 이해한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자원 빈국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미국이 요청하는 나라, 전쟁을 좌우할 수 있는 나라로요. 저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제 숫자를 보여줄 차례였어요. 상동광산에 정확히 얼마나 묻혀 있는지, 그리고 그 숫자가 왜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화면에는 지질조사 보고서가 떴습니다.
2024년 3월 캐나다 지질조사 기업이 발표한 최종 평가서였죠. 저는 포인터로 한 줄을 가리켰어요. 확인 매장량 5,800만 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노트에 숫자를 적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는 그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5,800만 톤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안 오는 거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비교표가 떴어요. 2023년 전 세계 텅스텐 생산량 연간 8만 5천 톤. 저는 포인터로 두 숫자를 오가며 설명했습니다. 상동광산 하나에 묻힌 양이 전 세계가 1년에 쓰는 양의 680배예요. 다르게 말하면 현재 소비 속도로 계산했을 때 이 광산 하나로 전 세계를 680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680년 동안 캘 수는 없어요. 채굴 가능한 깊이에 한계가 있고 경제성도 따져야 하니까요. 하지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50년은 생산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50년. 저는 그 숫자를 강조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중국 텅스텐 광산 목록이 떴어요. 장시성, 후난성, 광둥성. 저는 설명했어요. 중국도 광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채굴 연한이 대부분 20년에서 30년이에요. 품위도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 한 곳에서 50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포인터를 움직였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품위입니다. 청중 몇몇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품위는 광석 1톤에 들어있는 텅스텐의 비율이에요. 품위가 높을수록 적게 캐내도 많이 얻을 수 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품위 비교표가 떴어요. 중국 평균 품위 0.3%, 상동광산 품위 0.7%. 저는 두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무슨 뜻이냐면 같은 양을 캐더라도 한국에서는 중국보다 2배 많은 텅스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구체적인 계산을 보여줬습니다. 광석 1000톤을 캔다고 가정해 볼게요. 중국 광산에서는 텅스텐 3톤이 나옵니다. 상동 광산에서는 7톤이 나와요. 같은 노력으로 2배 이상 생산할 수 있죠. 이게 바로 품위의 힘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어요. 그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화면에는 생산 비용 분석이 떴습니다. 중국 광산 평균 생산비, 톤당 1만 2천 달러. 상동광산 예상 생산비, 톤당 8,500달러. 저는 설명했어요. 품위가 높으니까 비용도 낮아집니다. 같은 양을 얻는데 중국은 더 많이 캐야 하지만 한국은 적게 캐도 되니까요. 저는 포인터로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차이가 뭘 의미할까요? 경쟁력입니다. 중국이 가격을 낮춰서 공격해도 한국은 버틸 수 있어요. 생산비 자체가 낮으니까요. 청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1980년대 중국 덤핑으로 한국 광산들이 무너졌던 이유를 기억하시나요? 중국이 너무 싸게 팔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상동광산은 품위가 높아서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싸게 생산할 수 있죠. 강연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는 질문 하나가 떴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중국 없이도 버틸 수 있는가?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버틸 수 있습니다. 아니, 버티는 정도가 아니에요. 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계산을 보여줬어요. 현재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의 연간 텅스텐 소비량을 합치면 약 4만 톤입니다. 상동광산에서 연간 1만 톤만 생산해도 그들 수요의 25%를 충족할 수 있어요. 5,800만 톤 매장량이니까 이론적으로는 5,800년 동안 생산할 수 있죠. 물론 비현실적인 계산이지만 요점은 이겁니다. 규모가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슬라이드를 하나 더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시나리오가 떴어요. 만약 중국이 내일 당장 수출을 중단한다면 저는 포인터로 각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미국은 6개월 안에 재고가 바닥납니다. 일본은 3개월, 유럽은 4개월. 하지만 한국이 상동광산을 가동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저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체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선 공급 계약에 따라 미국과 일본에도 공급할 수 있어요. 물론 중국만큼 많이는 못 줍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중국의 독점이 깨진다는 겁니다. 화면에는 협상력 구조도가 떴어요. 2023년 상황과 2026년 예상 상황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비교했어요.
2023년에는 중국이 80%를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중국이 가격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상동광산이 가동되면 중국 점유율은 65%로 떨어져요. 저는 포인터를 움직였습니다. 15%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변화예요. 왜냐하면 그 15%가 한국, 미국, 일본에 급한 불을 끄는 물량이니까요. 중국이 공급을 끊어도 최소한의 생산은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청중은 완전히 이해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화면에는 2024년 5월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의 발언이 떴습니다. 한국의 상동광산 재개는 동아시아 공급망 안보의 게임 체인저다. 저는 그 문장을 읽었어요. 일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생겼으니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보고서가 떴어요. 2024년 7월 발표된 핵심 광물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포인터로 한 문장을 가리켰어요.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지정한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유럽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대안을 찾았는데 상동광산이 그 답이었습니다. 규모도 크고 품위도 높고 게다가 동맹국이니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는 한 문장만 떠 있었습니다. 이건 행운이 아니라 판을 바꾸는 숫자입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5,800만 톤. 품위 0.7%. 이 두 숫자가 한국을 자원 빈국에서 게임 체인저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임대만 해주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미국이 의존하는 나라, 일본이 파트너로 삼는 나라, 유럽이 전략적 동맹으로 삼는 나라로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매장량과 품위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갈 차례였어요. 한국은 왜 다른 자원 부국들처럼 망하지 않았는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왜 망하지 않을 것인가?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아프리카 지도가 떴어요. 콩고 민주공화국이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포인터로 그 나라를 가리켰어요. 콩고는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국입니다. 전 세계 공급량의 70%를 차지하죠.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적인 광물이에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콩고의 1인당 GDP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1960년 독립 이후 지금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떨어졌죠. 코발트로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50억 달러가 넘는데 국민들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이게 바로 자원의 저주예요. 저는 말을 이었어요. 자원의 저주는 간단합니다. 땅속에서 귀한 게 나오면 그걸 팔아서 돈을 벌죠. 하지만 그 돈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소수에게 집중돼요. 산업도 발전하지 않습니다. 굳이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땅만 파면 돈이 되니까요. 청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남미 지도가 떴어요. 베네수엘라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아요.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2010년대 석유 가격이 폭락하자 경제가 붕괴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식량난, 대규모 탈출. 자원에만 의존한 대가였죠.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원료를 그대로 팝니다. 정제하지 않아요. 가공하지 않고요. 완제품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땅에서 캐서 외국에 팔죠. 그러면 부가가치는 다른 나라가 가져갑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대조구조도가 떴어요. 왼쪽에는 콩고, 오른쪽에는 한국. 저는 비교했습니다. 콩고는 코발트 원석을 중국에 팔아요. 톤당 2만 달러. 중국은 그걸 정제해서 배터리 소재로 만듭니다. 톤당 15만 달러. 그리고 배터리를 만들어 전기차에 넣죠. 부가가치는 수십 배로 늘어납니다. 저는 오른쪽을 가리켰어요. 한국은 다릅니다. 텅스텐 원석을 캐내면 한국 땅에서 정제합니다. 순도 99.95%로 만들어요. 그걸 한국 기업이 가공해서 반도체 부품으로 만들죠. 그리고 삼성이나 SK가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안에서 일어나요.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화면에는 부가가치 계산이 떴습니다. 텅스텐 원석 1톤, 시장 가격 1만 5천 달러. 정제된 텅스텐 1톤, 8만 달러. 가공된 부품, 40만 달러.
반도체 완제품 200만 달러 이상. 저는 포인터로 각 단계를 가리켰어요. 원석에서 완제품까지 가치가 130배 이상 늘어납니다. 저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원석만 팔았다면 어땠을까요? 1만 5천 달러 벌고 끝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200만 달러를 멉니다. 이 차이가 자원의 저주를 피하는 방법이죠. 청중 몇몇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산업 생태계 지도가 떴어요. 강원도 상동광산, 충청도 정제공장, 경기도 부품제조, 서울 반도체 설계, 전국 완제품 조립.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 광산이 전국 산업을 먹여 살리는 구조예요. 광부만 일자리를 얻는 게 아니라 화학 엔지니어도, 기계기술자도, 반도체 설계자도 일합니다. 저는 포인터를 움직였어요. 콩고는 어떨까요? 광부들만 일해요. 정제는 중국에서 하니까 콩고 화학자들은 할 일이 없죠. 가공도 중국이니까 콩고 기술자들도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광산 하나가 국가 전체 산업으로 퍼져나가지 못합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화면에는 질문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 구조를 만들었는가?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준비했어요. 포항제철소를 지을 때 고온 금속 기술을 배웠죠. 그게 텅스텐 정제 기술의 기반이 됐습니다. 1980년대에는 반도체 산업이 시작됐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텅스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가공 기술을 개발했죠. 1990년대에는 방산 산업이 성장했고요. 텅스텐 관통탄을 자체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축적된 거예요.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타임라인이 떴어요. 1970년 제철, 1980년 반도체, 1990년 방산, 2000년 핵융합 연구, 2024년 광산 재개발. 저는 포인터로 화살표를 그으며 설명했어요. 50년 동안 한 단계씩 쌓아 올린 겁니다. 광산을 닫았을 때도 기술은 버리지 않았어요. 계속 축적했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 원료부터 무기까지 한 나라에서 끝낼 수 있어요. 텅스텐을 캐서 정제하고 가공해서 반도체와 미사일을 만듭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한국 안에서 일어나죠. 이게 바로 수직 계열화예요.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하나 더 넘겼어요. 화면에는 핵융합 실험로 케이스타 사진이 떴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핵융합은 섭씨 1억 도가 넘는 온도를 견뎌야 합니다. 그 온도에서 버티는 금속이 거의 없어요. 텅스텐이 유일한 답이죠. 한국은 케이스타에 쓰이는 텅스텐 부품을 자체 생산합니다. 저는 포인터로 내벽재를 가리켰어요. 이 부분이 전부 텅스텐이에요. 상동광산에서 캔 원석으로 만든 겁니다. 채굴, 정제, 가공, 설치까지 전부 한국 기술이죠. 이게 바로 자원의 저주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원료를 파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콩고는 코발트를 캐요.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캡니다. 하지만 한국은 텅스텐을 캐서 핵융합로를 만들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숫자와 구조를 설명했어요. 이제 현실로 돌아올 차례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실제로 무엇을 바꿨는가? 한국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화면에는 2024년 9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경제장관 회담 사진이 떴습니다. 저는 포인터로 회의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이 자리에서 일본 경제산업상이 직접 요청했습니다. 상동광산 텅스텐의 일본 우선 공급 계약을 체결해달라고요. 청중이 술렁였어요. 저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게 아니에요. 일본이 제시한 조건이었죠. 기술 이전, 공동 연구 개발, 그리고 일본 반도체 공장에 대한 한국 기업 우선 입찰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청중이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시간을 줬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1980년대만 해도 한국이 일본의 기술을 배우러 갔습니다. 반도체도 제철도 자동차도 일본 기술을 도입했죠. 그런데 지금은 일본이 한국에 요청하고 있어요. 기술을 달라고, 우리 공장에 들어오라고. 40년 만에 관계가 역전된 겁니다. 청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는 2024년 11월 워싱턴 DC 국무부 브리핑 자료가 떴습니다. 저는 포인터로 제목을 가리켰어요. 한국 핵심 광물 공급 협력국으로 격상. 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전략 광물 분야에서 국가를 세 등급으로 나눠요. 공급국, 협력국, 전략 동맹국. 저는 말을 이었어요. 2023년까지 한국은 공급국이었습니다. 그냥 사고 파는 관계죠.
그런데 2024년 11월 한국이 협력국으로 올라갔어요. 무슨 뜻이냐면 공급망 설계 단계부터 같이 논의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뭘 만들지,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초기부터 공유하죠.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구체적인 협력 내용이 떴어요. 연간 협의체 구성, 비축 물량 공동관리, 긴급 상황 시 상호 지원 의무. 저는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특히 세 번째 항목이 중요합니다. 긴급 상황 시 상호 지원. 이건 군사동맹 수준의 약속이에요. 저는 포인터를 움직였습니다. 만약 미국이 전쟁을 치르는데 텅스텐이 부족하면 한국은 우선 공급할 의무가 있어요. 반대로 한국이 위기에 처하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단순히 사고파는 관계를 넘어선 겁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2024년 12월 브뤼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발표문이 떴어요. 저는 읽었습니다. 한국을 핵심 광물 전략 파트너로 지정하고 공동투자 펀드 50억 유로를 조성한다. 청중이 술렁였어요. 저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50억 유로는 약 6조 원이에요. 이 돈으로 뭘 하느냐? 한국과 유럽 기업이 합작으로 정제 공장을 짓습니다. 위치는 한국이에요. 유럽이 돈을 대고 한국이 기술과 원료를 제공하고 생산된 텅스텐은 양측이 나눠 갖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유럽이 한국을 믿는다는 겁니다. 6조 원을 투자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한 거죠. 왜냐하면 한국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법치가 확립되어 있고 계약을 지키니까요. 콩고나 베네수엘라에는 이런 투자를 못해요. 내일 정권이 바뀌면 공장을 몰수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화면에는 세 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 장관, 미국 국무부 차관, 유럽연합 집행위원. 저는 설명했어요. 이 세 사람이 2024년 한 해 동안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같은 목적이었죠. 텅스텐 공급 협력. 저는 포인터로 각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이들을 찾아갔어요. 제발 우리 제품을 사달라고, 우리 기술을 써달라고.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한국을 찾아옵니다. 제발 우리에게 팔아달라고, 우리와 계약해달라고. 이게 바로 협상력의 변화예요. 청중은 완전히 이해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질문 하나가 떠 있었어요. 이제 한국은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선택하는 위치예요. 일본에 얼마나 줄지, 미국에 얼마나 줄지, 유럽에 얼마나 줄지. 한국이 결정합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어요. 2024년 10월 일본이 연간 2,000톤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1,500톤만 승인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물량도 확보해야 했으니까요. 일본은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에 계약 조건을 더 좋게 제시하겠다고 했죠. 이게 바로 선택권의 힘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하나 더 넘겼어요. 화면에는 협상 테이블 비교 이미지가 떴습니다. 2023년과 2024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2023년에는 한국이 요청하는 쪽이었죠. 기술 이전 좀 해주세요. 투자 좀 해주세요. 하지만 2024년에는 한국이 듣는 쪽이 됐습니다. 얼마에 팔아주실 건가요? 언제 공급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변화가 단순히 텅스텐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이 증명한 거예요. 자원이 없어도 자원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기술과 시스템과 신뢰가 있으면 된다는 걸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는 한 문장만 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공급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하는 나라입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텅스텐을 팔아서 쌀을 샀어요. 공급받는 나라였죠. 2024년 한국은 텅스텐을 누구에게 팔지 선택합니다. 선택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저는 스크린을 껐습니다. 강연장의 조명이 다시 켜졌어요.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강연 시작 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죠. 한국이 자원 빈국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들은 계산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한국과 계약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그 순간 여러 손이 올라갔어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일본 관료, 유럽 연구원. 그들은 더 이상 한국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느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선택하는 파트너는 신뢰할 수 있는 나라여야 합니다. 계약을 지키고 기술을 존중하고 장기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나라여야 하죠. 청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요.